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개선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의 강세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가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주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6% 급등한 102달러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9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베이지북에서 최근 소매 판매 증가와 제조업 성장으로 노동시장이 미 전역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기업 중심의 민간 고용은 21만 7천 명 늘어 시장 예상 증가치 18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JP모건이 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경제지표 내용도 좋았고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전망도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2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악재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오늘은 호재 쪽에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에 급락세 패턴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리비아 사태가 지금 이제 파국으로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일단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WTI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00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일단 WTI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표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100달러 이상 돌파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한 그 생산성에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이 먼저 좀 많이 우세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악재로 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좀 많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인 고용 지표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북에 대한 6개월 이후에 일단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시장에 대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마지막에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반등 부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좀 오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JP모건이 뭐 최근 들어가지고 최초로 또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부분 자체를 향후에 대한 그런 경기 전망에 비춰가지고 반도체 업종 자체도 그 업황이 좀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고 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을 좀 많이 이끌었는데요. 네네. 일단 뭐 뉴욕 지수의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급락세 패턴으로 좀 전일에 좀 마감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많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수 자체를 그냥 크게 좀 반등시키는 모습보다는 시장 자체에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막는 부분이었는데 네. 최근 흐름으로 보시면 일단은 1200선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다우지수가 지지해주는 그런 뭐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00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그 심리적인 아마 지지선으로 좀 많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런 뭐 만약에 패턴이 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1200선이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만약에 발휘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에 대한 오히려 그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됨에 따라 가지고 좀 던지는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여력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그 반등세를 엮어가지고 그 전에 급락을 나타냈던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완화하게 좀 이렇게 상향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 보면 뭐 리비아 사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태에 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단순하게 경기 전망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 다우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변곡점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리비아 사태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시장이 좀 많은 특징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도 투자라든지 매수세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매매 물량으로 좀 많이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좀 역력하게 좀 나타낼 수 있고요. 일단은 언론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중동 사태라든지 아니면 유로존에 대한 사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좀 국면이 좀 빨리 나타나야 시장 자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또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 전망 자체는 말 그대로 전망에 좀 이렇게 그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 나타나야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네. 내부 펀더멘털은 잘 갖춰지고 있는데 문제는 외부다.
이런 뜻이겠죠. 고용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고용 부문 상당히 좋게 나와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은 고용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좀 개선이 많이 못 되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 지표 다음으로 이제 가장 좀 안 좋게 좀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2월 민간 고용 지수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18만 7천 명 정도의 고용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 전망치를 20만 명 정도로 좀 나타냈는데 이제 실제로 발표가 21만 7천 명 정도 발표됐다고 좀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좀 많이 웃돌면서 시장이 오히려 최근 들어 고용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베이지북에서 그 연준에서 발표했을 때도 일단 고용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좀 많을 것이고 향후에도 개선될 추짐이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연준의 좀 입장이었는데요. 실질적인 민간 고용 자체가 좀 이렇게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한화하는 부분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서비스 생산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증가하면서 시장에 고용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최근 들어 소매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부분이 좀 서비스 생산 부분이 좀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미국의 서비스 생산 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좀 파트타임으로도 좀 많이 엮여질 수 있고 이렇게 정기적인 풀타임 그 직업군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단발성에 그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고용 자체가 안정을 좀 많이 찾아가려면 기본적인 서비스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일단 고용에 대한 개선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일단 민간 고용 자체가 전월 대비해가지고 예상을 좀 상회하는 폭으로 나타냈다는 건 시장이 좀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도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 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준도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베이지북이 알다시피 일단 6개월, 향후 6개월 동안의 그 경제 전망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베이지북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소매 판매가 좀 많이 증가했다는 거, 특히 제조업 경기가 좀 활성화를 띠면서 그 제조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으로 소매 판매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소매 판매에 힘입어가지고 제조업이 이제 계속 탄탄하게 좀 이렇게 성장성을 좀 많이 나타내는 게 향후의 시장에 대한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지표를 나타내더라도 시장 자체가 좀 제조업 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자체가 안정을 타면서 일단은 경기 자체가 안정을 타면서 일단 고용 부분 자체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 따라서 이제 연준에서도 미 경제 자체가 또 계속해서 완반하게 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한 고용 개선 자체가 좀 빨리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연준의 그 고용에 대한 그 입장이었고요. 또 어제 발표됐던 그 입장 중에 또 하나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또 일단 인터뷰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고수하고 있는 그 6월 6월달까지에 대한 그 채권 매입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언급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이제 채권 매입 자체는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인터뷰를 좀 많이 받았던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일단 6월까지는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채권 매입 자체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일단 연준에서 강하게 그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단 버냉키 의장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완화 정책을 좀 많이 펼쳐갈 것이고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시장에 좀 많이 개입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자체가 투자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전망에 대한 오히려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버냉키 의장 이야기한 내용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블딥에 빠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딥에 빠지는 건 보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이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 뉴욕대 줄리아니 교수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제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많이 표명하고 있는 분인데요. 일단 다른 각계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좀 많이 표시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더 거품 경제에 지금 이제 돌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할 수 있다라고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일단 자산 가격 자체를 시장에 대한 그 돈을 그 양적으로 좀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 자체를 좀 많이 꾸준하게 생성시키면 다시 한번 더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일단 각계 전문가들의 좀 입장인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
비롯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시하다거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지 못할 우려가 많이 크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좀 많이 손을 대고 있다는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이 어제 발언했던 부분도 일단 뭐 각계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않은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일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네, 네. 일단 뭐 크게 좀 말해서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 경제에 대한 더블딥 자체는 더블딥 자체는 정부에서는 일단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게 가장 크는데요. 그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작용으로도 일단 3차에 대한 양적 완화 가능성 자체를 또 다시 한 번 더 충분하게 좀 활용할 것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에서도 감세안 자체를 좀 많이 나타냈지만 일단 감세안 자체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세안 자체가 일단 뭐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일단 밑에 서민층한테는 좀 많이 효과가 좀 많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좀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물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는 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일단 물가 안정 자체를 굉장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네. 고용에 대한 그 안정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아마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그 발언에 나타냈던 게 좀 이렇게 언급했던 게 좀 이렇게 특징이었고요. 네.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전방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배제하게 나가겠다는 네. 게 정부의 큰 의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뭐 대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일단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뭐 가능성만 일단 열어뒀지 네. 구체적인 시대는 아직 언급을 안 했던 게 시장이 좀 약간 문매를 맞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도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다음 베이지북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연준 그 특별 인터뷰 때 아마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일단 전문가들 좀 예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일단 뭐 연준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일단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 자체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것이고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경기 자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게 이제 어제 그 발언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에는 한 10%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진짜 전주 대비해서 한 6.5% 정도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뭐 주택 구매에 대한 융자 신청 자체가 한 6.1%고요.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 그 재융자 신청 자체가 또 6.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 자체에 대한 모기지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일부에 대한 그 주택 구입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반짝하면서 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요가 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수치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실제적인 그런 하락세는 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모기지 신청 건수를 보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많이 여전히 좀 많이 취약한 그런 구조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달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지표라든지 아니면 주택 시장 뭐 허가라든지 착공에 대한 건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여전히 취약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베이지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이 어제 그 버냉키 의장이 발언에서도 주택 시장 부분만 쏙 이렇게 부동산 시장만 좀 빠져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의문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연준부터 시작 정부 입장에서 주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그 문제 자체가 여전히 좀 크기 때문에 아마 언급을 좀 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게 따라서 주택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많이 먹구름에 좀 끼어 있다는 게 일단은 사실적으로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 뭐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많이 판단하다 보니까 네. 아마 주택 시장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럽 증시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과 달리 유럽 쪽은 계속해서 불안한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낙폭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국가 증시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적으로 한 0.3에서 0.8% 정도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유럽 증시가 같은 경우는 연일 계속 이렇게 하락 마감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내부 요인보다도 외부 요인이 좀 가장 많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동 쪽에 대한 그 불안감이 계속 여전히 지금 이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동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그 기업들이 대부분 유럽에도 좀 많이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불안에 따라 가지고 일단 유럽 증시 자체가 좀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중동에 대한 그 리비아 사태라든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내부 국가적인 사태에 대한 그 불안감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유로존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뭐 전전일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서도 지금 이제 다시
다시 또 IMF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금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좀 임박했다는 뉴스도 좀 많이 접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전 국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유럽 증시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 반등세를 좀 많이 못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고용시장 자체가 미국 고용시장 자체가 고용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면 유럽 증시는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 보이는데 네. 이런 패턴 자체가 좀 많이 같이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중동이라든지 유로존에 대한 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게 네.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유가에 대해서 좀 많이 움직이는 그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유럽 네네. 증시에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유럽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락 모멘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재가 계속 연출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소식 살펴봤고요. 중동 지역 증시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좀 사우디 증시 같은 경우 4%대의 급락세, 이쪽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중동 증시도 좀 많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리비아 사태 때문에 중동 증시 자체가 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중동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석유에 국한돼가지고 약간 묶여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별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비아 사태에 따라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바이,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죠. 그 두바이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네. 하락 패턴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리비아 사태에 따라 가지고 다른 국가들, 특히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왕에 의한 그런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다른 국가들 같아도 일단 시민혁명 결로 이렇게 이런 혁명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많이 나타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그 증시가 좀 많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우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패턴 자체가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많이 가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쯤에 유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리비아 국영석유 회장이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국제유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 자체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계속해서 유가가 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요. 특히 다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일단 국제유가를 200불 정도까지 지금 예상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리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석유가 지금 생산되는 그런 국가가 만약에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석유 그 자체에 대한 그 생산 자체가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을 보듯 뻔한데요. 네. 이런 부분 자체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국제 유가는 계속 투기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제유가 내용 그리고 나머지 상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이야기인데 2.6% 정도 급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도 한 102.23달러로 마감했고요. 특히 2008년 이후에 지금 최고로 좀 많이 100달러를 돌파했던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자산 가치가 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0.58% 정도 상승하고요. 금값도 0.27% 상승하면서 온수당 1,435달러에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밤 하면 경제지표가 한 4개 정도 발표되는데요. 네네. 4개 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밤은 이 경제지표에 의해 가지고 다우지수가 한 번 더 변동성을 좀 많이 나타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고용지표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비농업 생산성 부분이 발표되고요. 네. 그다음 단위 노동 비용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이전에 비해서 이제 예상치가 오히려 등락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표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야 네. 시장 자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오늘 밤은 뉴욕 증시에 대한 그 지표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관측하는 게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동양종금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3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미국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이훈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서울 도룡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랑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로버트 아이훈 조정관은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전술핵 배치 논란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이훈 조정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훈 조정관은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훈 조정관은 3일에서 4일 우리 측 협상 대표인 조현 외교통상부 전 다자 외교조정관과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2차 개정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는 미국 등 외국군이 리비아에 들어온다면 수천 명의 리비아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는 과거 우리가 이탈리아의 노예였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길 원하는가라며 이탈리아 식민지 시절을 환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나토 등이 리비아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피해 전쟁을 벌일 것이며 수천 명의 리비아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다피는 또 알카에다와 관해 언급하면서 그들 누구와도 논쟁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다피는 알카에다가 논쟁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요 외신은 카다피 세력은 시위대가 차지한 동부 도시 브레카에 진입해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기관총이 탑재된 차량 50여 대가 나눠 탄 카다피 세력은 이날 트리폴리에서 740km 떨어진 브레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카다피 세력은 브레가의 항구와 활주로 석유시설을 빼앗았으며 카다피의 공군기 2대는 인근 아제다비아 외곽 지역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기로 무장한 반정부 시위대는 브레가로 몰려가 교전을 벌인 끝에 카다피 친위 부대로부터 이들 시설을 되찾는 데 성공했으나 양측 간의 전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리비아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리비아 내전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제사회 군사 개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아랍 국가들, 터키와 이란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아랍연맹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아랍 국가들은 리비아에 대한 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라크의 호시야르 제바리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리비아 위기는 아랍 세계 내부의 문제라며 외국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찌감치 카다피 정권 제재에 반대했던 터키도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 군사적 개입 논의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란도 서방은 리비아의 군사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그런 행위는 리비아를 서방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민 레만 파라스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카다피의 추종자들이 리비아 민중에 대해 비인도적인 폭력을 가한 데 비난하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외국 군대가 개입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리비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점점 더 거세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총회를 열어 리비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자국민을 공격하는 카다피 정권은 각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위원회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게이스 의장의 합의 통과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비아의 폭력 사태가 계속되는 한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은 무기한 정지되며 회원 자격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 26일 안보리는 자산 동결과 무기 금수 조치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리비아의 인권이사회 회원 자격을 정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리비아 군의 무력 진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회 회원국들이 스스로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주 총회를 갖고 리비아의 이사회 회원 자격 정지를 유엔 총회에 권고하는 한편 리비아의 유혈 진압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 리비아 국경에 있는 이집트 난민의 귀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작전까지 펴가며 리비아에 있는 자국민들을 실어나는 영국이 리비아 국경에 있는 이집트인들의 철수를 지원할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2일 하원에 출석해 리비아와 튀니지 국경에 몰려있는 이집트 난민들을 돕기 위해 공수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인도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비아와 튀니지 국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6천여 명의 이집트인들을 귀국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국제개발부의 전담팀이 리비아와 이집트 및 튀니지 국경에 파견해 1,5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텐트와 3만 6천 명이 덮을 수 있는 담요를 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부터 세 대의 전세기를 튀니지의 제르바 섬으로 보낸 뒤 순차적으로 그곳에서 카이로까지 모두 6천여 명의 이집트 난민을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유엔의 요청을 받고 결정한 것이라고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난민들을 임시 수용소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영국이 맡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공항에서 미군인 탄 버스가 피격돼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코소보 출신의 20대 남성이 미군 버스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코소보계로 현재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거주하는 범인이 공항 제2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충격을 가한 뒤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군을 의미하는 AF라고 적힌 번호판을 단 이 버스에는 귀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미군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대변인인 비벌리 모코 소령은 피해자 4명이 모두 공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권총을 사용했으며 상호 총격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범인이 칼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시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소보의 부이람 렉스 해피 내무장관은 독일 경찰이 범인을 코소보 출신의 아리프 우카라고 알려왔다며 비극적인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테러인지 버스에 몇 명의 미군이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법 폐지 등 소수 민족과 종교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우던 파키스탄 장관이 괴한들의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 개혁을 주장하며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던 샤바즈 바티 연방 소수민족 담당 장관이 괴한들의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바티 장관은 차를 타고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출근하던 길에 총을 지닌 괴한 3명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총교 현장에서 신성 모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전단이 발견됐고 이는 파키스탄 탈레반 세력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티 장관이 개혁을 주장하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 종교 및 예언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해당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성 모독법의 기준이 불분명해 남용 및 오용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는 기독교 인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 지도부가 80세 생일을 맞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현 러시아 지도부와 불편한 관계를 맺어온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2일 80세 생일을 맞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로부터도 축하 전문을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을 자주 비판해왔습니다. 앞서 고르바초프는 두 지도자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모스크바 교회 관저로 초청해 면담하면서 국가 최고 훈장인
성 안드레이 페르보즈반니 사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날 고르바초프에게 훈장과는 별도로 제정 러시아의 재무상을 지낸 세르게이 비티의 저작 국가생활 법률의 불변에 관하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가 벽을 뚫고 하늘로 향하는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충칭 남빈의 한 주차장에서 벽을 뚫고 공중에 매달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보통 자동차가 벽에 충돌할 경우 앞부분이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벽을 통과해 간신히 멈췄습니다. 구조대는 운전자 쪽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조수석 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벽에 커다란 구멍을 낼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어설픈 은행 강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는 사상 최고로 멍청한 강도라는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달 7일 텐진의 한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CCTV 영상으로 어설픈 강도의 행각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범인은 은행에 들어가서 가방에서 복면을 꺼내 쓴 뒤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방화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금고를 옮기기 시작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를 깨트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유리에 조그만 구멍이 뚫리자 그는 머리를 들이밀어 봤지만 몸통이 걸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망치를 들고 열심히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리창에 집착하던 범인은 결국 경찰과 만나게 됐는데요. 유리창에 구멍이 몸에 낀 상태에서 경찰과 대치한 범인은 운 좋게도 은행 안의 다른 출구를 통해 도망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어설픈 강도의 모습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끝이 없을 텐데요. 최근 영국에서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최근 러시아의 한 항공 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이상한 비행 물체가 레이더 모니터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레이더 모니터에서 UFO는 당시 6만 5천 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했고 시속 9,60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력을 냈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남성은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연상되는 높은 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15년 만에 식인 인간이 출몰했다는 괴소문이 떠돌아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양 인근 도시에서 꽃제비들이 쓰레기를 뒤져 음식을 먹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 이어 황해북도 사리원과 남포시 강서구역 일대에서 식인 인간이 나타나 이른바 꽃제비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소문이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식인 인간 괴소문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은 90년대 중반처럼 북한 사회가 식량난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재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연간 500만 톤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추산한 북한의 2010년 식량 생산량은 400만 톤으로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 패션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명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반유대주의 언행으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명품 패션업체 크리스찬 디올은 유대인 모욕 발언으로 논란이 된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올은 존 갈리아노의 불쾌한 발언과 행동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리아노는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의 한 카페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더러운 유대인 얼굴이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또 같은 카페에서 히틀러를 사랑한다고 말한 동영상이 영국의 더선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갈리아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침체됐던 디올의 부활을 도운 그이지만 유대인 인권 모욕에 대한 발언으로 프랑스인들의 지탄을 받자 결국 디올도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귀여운 아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종이 조각을 찢는 아빠를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기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이 영상은 5주 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뒤 헐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빠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이 앞에서 통지서를 찍기 시작하고 아이는 찍히는 소리 때문인지 종이 조각이 점점 줄어들어서인지 마냥 좋아라 웃습니다. 이에 이 남성도 같이 웃고 아이는 신났는지 종이를 조각낼수록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더욱 좋아하는데요. 동영상을 만든 주인공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살고 있는 메가더. 그는 자신의 아들 미카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이 같은 방법을 쓰게 됐고 촬영한 영상이 너무 재밌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까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총 27개사로 조사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압력, 금리 상승세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상승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신선식품과 석유 제품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어제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080조 원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비아 정정 불안에 유가와 환율 급등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급여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인터넷 뱅킹 통장 등 이른바 저원가성 통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용 중 통화가 끊기는 통화 절단율이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음성통화 품질 저하로 풀이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문 닫는 기업체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역시 단순합니다. 유가 급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요즘 중동 정정 불안이 심화되면서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기억하실 거예요.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네네. 경기 회복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과실을 사실상 대기업이 독점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올 들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까지 회생 절차를 신청해 회사의 운명을 법원에 맡긴 중소기업이 무려 27개였는데요. 이틀에 1개꼴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네. 옛날에 커뮤니티로 유명했던 프리첼도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의 도미노 붕괴 현상은 최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대기업들의 단가 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 주변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버티기 힘든 한계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다 금리마저 줄줄이 인상되는 점도 중소기업들의 돈줄을 말라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혔고요. 내수 부진 및 업체 간 과당 경쟁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도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과 거래해온 중소기업은 수만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어 돈줄이 마른 기업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점점 망설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이는 다시 기업 리스크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금액은 1,5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긴 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쳤습니다. 회사채 발행의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렇다고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이번 기회를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중소기업의 숨통이 점점 조여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고용률이 오르지 못하고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는 사이 중소기업의 상황은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업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게 생활도 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제 결과 나왔는데 2월 수치가 나왔는데 4.5%가 넘었나요? 네, 맞죠. 3월에는 뭐 5% 넘게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야말로 물가 비상인데요. 어제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 한파, 폭설 등의 영향으로 4.5%나 올랐습니다. 2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2월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농축산물이 주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2.8%나 오르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농축산물도 전년 동월비 17.7% 상승했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비 25.2%, 전월비 0.8%의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2월 배추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94.6%, 파는 89.7%, 고등어는 44.6%나 올랐습니다. 돼지고기도 30% 넘게 올랐고요. 그야말로 살인적인데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 개인 서비스 요금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체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3%를 넘어선 데다 세차비나 목욕비 등은 6에서 8%까지 올랐습니다. 네. 공공요금 역시 시한폭탄입니다. 오는 7월부터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인상 후보 1순위로 꼽히는데요. 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부터 잇따라 인상합니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하반기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인천시는 7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0%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나라 밖 이유가 크긴 합니다. 석유값이 엄청 올랐죠. 현지 시간으로 엊그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99.63달러로 거래를 마쳐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데요. 지난 연말 구제역이 처음 나타났을 때 기획재정부 측은 구제역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육류 소비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죠. 지난해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을 넘어서는 배추 대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상 기후 때문이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올겨울 이상 한파로 2차 배추 대란을 맞아야 했죠. 무엇보다 아픈 것은 통화정책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었던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는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달이나 연속 동결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의아할 정도로 성장에 치우친 선택이었는데요.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리긴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월 중순쯤만 하더라도 2110포인트가 넘어섰었죠. 네. 지금 2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1928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빠진 셈입니다. 중동에서 나온 이 사태가 큰 영향력을 좀 발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장이 큰 악재로 되고 있죠. 예, 중동 바람이 시총 100조를 날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매 꼭지 중동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 증시는 2,000포인트 시대가 언제였냐는 등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예,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이집트를 거쳐 리비아까지 확산되면서 한 달 보름여 만에 100조 원 가까운 시총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1.06% 하락한 1928.2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유가증권의 시가총액도 1,080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인데요. 주식 시가총액은 튀니지 사태가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1월 14일보다는 96조 원이 줄었고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날인 1월 24일보다는 8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총이 147조 원에서 135조 원으로 12조 원이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포스코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형 종목들의 시총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달 대규모 유럽 국채 만기 도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당분간 증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도래하는 데다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단기 전망을 1900선 밑으로 잡는 증권사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이라는 건 마냥 좋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100선 넘었을 때만 하더라도 2500까지 예상을 하는 그런 3000까지 간다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어느새 또 1900선 이하까지 잡는 그런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여를 이체하게 되면은 뭐 계좌 이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 다 사라지고 있다.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급여 통장에서 뭐 이체를 할 때 뭐 은행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를 빼주죠. 네네. 근데 이 혜택이 좀 사라진다고 하니까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예, 최근 시중은행들이 급여 이체 통장이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인터넷 뱅킹 전용 통장 등 이른바 저원가성 통장 등에 대한 혜택을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뭐 수수료가 대표적인 건데요. 좀 어이없긴 하죠. 3, 4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네. 은행에서 이탈하는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 그때는 좀 경쟁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놨었는데 네. 뭐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이달 16일부터 급여 이체 고객과 신용카드 결제 계좌 고객, 인터넷 뱅킹 전용 가입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수수료 면제 횟수 무제한 혜택을 폐지하고 월 30회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급여 이체 고객의 경우 월 30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기준 통장에 급여 이체 금액이 50만 원 이상 확인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11개의 예금 통장은 급여 통장이 아닐 경우 월 10회 면제로 대폭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 역시 월 30회 면제로 조건이 좀 강화됐는데요. 인터넷 전용 상품인 우리닷컴 통장 역시 전월 평균 잔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수수료가 면제됐었지만 이제는 월 30회로 줄어듭니다. 네. 면제 횟수 30회는 인터넷 뱅킹과 현금 입출 금기, 그러니까 ATM 사용 횟수를 모두 포함되고요. 이 같은 수수료 면제 혜택 축소는 뭐 다른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그야말로 효율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도 좀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저희 좀 괴롭히고 있어요. 네. 통화가 잘 안 되죠. 네. 뭐 그렇게 얘기들 하죠. 스마트폰은 다 좋은데 전화가 안 된다고. 네. 예. 그래도 명색이 전화기인데 뭐 왜 그렇게 자주 끊어질까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뭐 이 이유가 나왔습니다. 뭐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뭐 어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이른바 통화 절단율은 2009년 11월 0.19%에서 지난해 10월에는 0.55%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스마트폰 가입자는 46만 9천 명에서 10배 이상 늘었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뭐 결국 데이터가 늘어나면 뭐 전화가 자주 끊긴다는 이런 이론이 도출되는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경 의원은 중장기 주파수 소용량 산출을 바탕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주파수 확보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뭐 앞으로 좀 설비를 좀 확대해서 스마트폰 뭐 통화가 좀 잘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전화도 잘 되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기를 좀 기다려 봅니다. 네. 모든 게 팡팡 잘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도 잘 터지고 그리고 전화도 잘 터지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연속 연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시가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출발 센 증시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